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이른 새벽.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세계 금융의 심장부에서는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고된 재난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위에서 춤추는 붉은색과 녹색의 숫자들은 단순한 거래 데이터를 넘어선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거대한 믿음의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4,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은 가격은 90달러 선을 위협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시장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승장이 아니며 주식시장에서 흔히 보던 투기적인 광풍과도 결이 다릅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가 약속이라도 한 듯 종이로 된 화폐와 그 위에 세워진 정부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러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댐에 생긴 아주 미세한 균열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기 직전의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한 눈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특정 주식의 급등이나 주말 사이에 퍼진 뜬 소문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졌던 자산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시장 참여자들의 뇌리를 동시에 강타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금과 은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편에 있는 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의 지불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조차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불길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 사건들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 부채에 대한 신뢰 위기이며 그 부채 위에 세워진 통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흔들림입니다. 첫 번째는 유럽과 미국 사이의 무역 관계를 뒤흔들고 있는 지정학적 충격입니다. 두 번째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전 세계 자금 조달 시장을 질식시키고 있는 채권 시장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보내고 있는 신호는 너무나 강력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뉴스 헤드라인은 이 현상을 단순히 시장의 변동성이나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포장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습니다. 시장은 나쁜 소식을 견딜 수 있습니다. 시장은 심지어 끔찍한 소식조차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결코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그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의 기축 통화국이자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 발생할 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이라는 화약고에 뿌려지는 휘발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휘발유가 막대한 부채라는 뇌관 근처에서 점화될 때 우리는 평범한 화재가 아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부채의 화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의 상황을 미국을 매도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동성을 싫어하고 정책의 실패를 두려워하며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자들의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수학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거대한 재융자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갚아야 할 막대한 양의 부채가 만기를 앞두고 있으며 이 부채들은 시장이 요구하는 금리로 다시 롤오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흔들릴 때 시장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채금리의 본질입니다. 국채금리는 곧 신뢰의 가격입니다. 만약 당신의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당신은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한다는 뉴스를 들을 때 당신이 실제로 듣고 있는 이야기는 전 세계가 미국의 약속을 보유하는 대가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달러화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이 보유한 미국 부채의 규모는 막대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다 파는 식의 깔끔한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한 형태의 붕괴입니다. 선호도에 서서히 일어나는 이동이며 부채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동안 위험에 대한 재평가가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가장 잔인한 신호는 이자 비용에서 나타납니다.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전체 정부 부처의 예산과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회계 장부상의 항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경제 전체를 빨아들이는 중력장이 됩니다. 이자 비용이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되면 정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지출 삭감은 실현 불가능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남은 현실적인 선택지는 더 많은 차입과 더 많은 유동성 공급 그리고 더 많은 금융공학을 동원하여 돈을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과 은이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맹수처럼 날뛰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 금리는 채권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장기 채권 매수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과 변동성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작은 금리 인하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어도 장기 국채 금리가 요지부동이거나 심지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부채가 만기되어 돌아오는 시점에 장기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마치 주택담보대출을 몇 달마다 새로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대출 원금은 커지고 은행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잠시 멈추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연기금이나 은행보험회사 혹은 은퇴자금 운용사라면 당신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안전자산의 장부상 가치는 쪼그라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충격을 즉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대차대조표의 균열을 통해 유동성 부족으로 마진콜로 그리고 강제 매각으로 이어지며 서서히 스며듭니다. 이것이 바로 서두에 무언가가 부러졌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때로는 거대한 폭발음보다 기계 내부의 나사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위기가 단순한 미국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단지 미국만의 문제였다면 세계의 자금은 유럽이나 일본으로 피난처를 옮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구조적으로 취약해 보이고 일본은 붉은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은 전 세계 자금 조달 비용을 낮게 유지해준 조용한 엔진이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오랫동안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자금은 일본을 빠져나가 전 세계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돈들이 미국 국채를 샀고 회사채를 샀으며 전 세계의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그 꾸준한 자금 유출이 전 세계의 금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금리 변동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일본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됩니다. 즉, 싼 이자의 엔화를 빌려 고수익 자산을 샀던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집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시장을 떠받쳐온 것은 어딘가에는 항상 싼 자금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 어딘가 중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과소평가하며 일본의 금리 상승이 세계를 침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본이 종종 선행 지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다만 그 카나리아가 다른 사람들의 막대한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카나리아가 기침을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이 심각한지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공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시장이 무질서해지면 중앙은행들은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입합니다. 그들은 긴급 시설을 만들고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들은 소용돌이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플레이북입니다. 파이프라인이 비명을 지르기 전까지 그들은 강한 척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파이프가 터지기 직전 유동성 밸브를 엽니다. 이 개념을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일본의 채권 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면 대응 매뉴얼은 방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개입, 매입, 만기, 조정, 긴급 대출, 혹은 조용한 공조 등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어떤 형태의 조치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공조라는 말이 음모론처럼 들린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초가 부채이고 그 부채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정책 이반자들이 예의 바르게 앉아만 있을까요? 아니면 기계가 계속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까요?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금과 은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금과 은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통화 신뢰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성적표입니다. 신뢰가 강할 때는 금속들이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불이 나지 않았을 때의 화재 경보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신뢰에 금이 가면 금속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 위기에서 시작하여 채권으로, 그리고 채권에서 통화로 번지고 있는 신뢰 충격의 초기 단계입니다. 많은 논평가들이 이것을 단순히 달러에서의 탈출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전체 법정 화폐 구조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모든 주요 정부가 거대한 재정 적자를 내고 있고 모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지급 불능 사이에서 갇혀 있다면 안전한 피난처는 다른 나라의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인쇄기로 찍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더라도 금이 여전히 더 높이 솟구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통화 간의 환율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에 대한 거래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떠올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드문 현상이며 보통 생산의 붕괴와 세수 붕괴, 그리고 신뢰의 완전한 파탄과 함께 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제적으로 파산하기 위해 반드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구매력이 더 빠르게 증발하는 긴 기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서히 다가오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혹한 교훈을 줍니다.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깨질 때 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은은 금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거친 사촌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양방향으로 과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강세장에서는 늦게 매수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가치평가가 평균으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뢰의 위기 상황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을 세우고 돈을 단순히 은행 앱에 찍힌 숫자로 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은 변화하는 시스템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도구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적 리셋 과정에서 종이화폐를 실물 자산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창문은 결국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이 좁아질 때는 결코 예의 바르게 좁아지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급등 물량, 부족 배송, 지연, 거래, 제한 등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닥치며 갑작스럽게 닫힙니다. 우리는 이제 일장을 마무리하며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충격과 채권 시장의 붕괴는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갑과 당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경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불길이 어떻게 유럽을 거쳐 미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정부가 빚을 갚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졌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불안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미 뜨거워진 부채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와 관련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여러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섭니다. 이에 맞서
유럽 또한 대응 조치와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정치적인 힘겨루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산과 미래에 있어 이 사건이 갖는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혐오합니다. 특히 그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의 중추인 미국과 유럽 사이의 무역 관계에서 발생할 때 그것은 단순한 악재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은 가연성이 매우 높은 휘발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이미 막대한 부채라는 불씨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휘발유가 부채라는 불씨 근처에 뿌려지는 순간 우리는 통제 가능한 작은 불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부채의 화염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이 상황을 미국을 팔아야 할 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동성을 싫어하고 정책의 리스크를 기피하며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혹한 수학의 문제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제국은 지금 재융자의 벽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갚아야 할 부채의 만기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는 만기가 돌아오는 막대한 양의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빚을 낼 때 적용되는 이자율, 즉 금리가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신뢰가 흔들릴 때 시장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 그것을 단순히 숫자의 변화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수익률은 곧 신뢰의 가격입니다. 당신의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당신은 그들을 오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이자를 줘야 합니다. 즉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전 세계가 미국의 약속을 보유하는 대가로 더 큰 보상을 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사실은 바로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달러화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여전히 전 세계 많은 국가와 기관들은 엄청난 규모의 미국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동시에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식의 급격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그것은 선호도에 서서히 일어나는 이동이며 위험에 대한 재평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 부채를 사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신호는 바로 이자 비용에서 나타납니다.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전체 정부 부처의 예산과 맞먹거나 심지어 국방비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정 지출 항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재정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중력장이 됩니다. 이자 비용이 정부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되면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지출을 삭감하거나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지출 삭감은 실현 불가능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지를 줄이고 국방비를 삭감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은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는 더 많은 차입, 더 많은 유동성 공급, 더 많은 금융공학을 동원하여 돈을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통화 창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과 은이 감옥에서 풀려난 짐승처럼 날뛰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준은 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 금리는 시장이, 즉 채권 보유자들이 결정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과 변동성 위험이 증가한다고 판단하면 연준의 소폭적인 금리 인하 따위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되어도 장기 국채 수익률이 요지부동이거나 심지어 급등하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부채가 롤오버 만기, 연장되는 시점에 장기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에 치명적입니다. 마치 주택담보대출을 몇 달마다 새로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대출 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은행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미국 정부가 처한 현실입니다. 잠시 멈추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연기금, 은행, 보험회사, 은퇴, 자금, 운용사들은 모두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보유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여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그 안전자산의 장부상 가치는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충격을 즉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대차대조표의 균열을 통해 유동성 부족으로, 마진콜로, 그리고 강제 매각으로 이어지며 금융 시스템의 혈관을 타고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무언가가 부러졌다는 표현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거대한 폭발음보다 기계 내부의 볼트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발작은 처음에는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질서 있는 시장, 일시적인 지원, 금융 안정 도구와 같은 모호한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금융 당국이 사용하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이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배관에서 불길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붕을 덮친 후에 보험을 들려고 하는 것은 이미 늦은 일입니다.